안녕하십니까. 기본 압축 이론 강의 9번째 시간인가요? 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리의 기본적인 걸 봤죠. 일단 대리는 대리 일반론, 대리의 기본적인 내용, 기초. 그 중에 이제 대리제도와 구별되는 사자라는 걸 지난 시간에 봤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대리에서 핵심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해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그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이 대리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리권의 범위 아주 중요하죠.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소멸 사유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리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필요한가? 이런 문제들. 대리 행위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대리 행위를 했다. 하자도 없다. 그럼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기속이 되겠죠. 이게 한 세트고요. 두 번째, 복대리라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하나 나와요. 그게 복대리입니다. 이 복대리와 관련해서는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 암기하셔야 되고요. 복인권 및 책임과 복대리인의 지위에 관련된 120조부터 123조까지 조문을 이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권대리가 제일 문제죠.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표현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 그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도 계약의 무권대리, 여기 아주 잘 나오죠. 이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이 부여되어 있고요.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추인 거절, 최고 철회가 뭔지, 어떠한 요건하에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135조가 하나 나오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36조. 그 다음에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유효가 됩니다. 예, 표현대리의 우리 민법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25조, 126조, 129조. 이 각각의 표현대리가 어떤 것이고 그러한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도 사례 형태 문제를 집중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리 일반론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을이 갑을 위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권한에 따라서 값을 땅을 을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죠. 그 행위는 직접 본인의 유효가 되는 이런 걸 대리제도라 그랬습니다.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이 있고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그랬죠. 사자하고. 대리의 종류는 앞으로 볼 것이고요. 대리는 원칙적으로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된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대리의 기초로 해서 미리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먼저 대리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리권은 당연히 대리권이 뭔지, 대리권의 뜻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특징은 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리권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누게 됩니다. 즉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는 대리권 발생 원인에 의해서 구별하게 됩니다. 특히 임의 대리권을 발생케 하는 수권 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의 대리권의 범위. 즉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 생기는데 이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나와요.
자, 이 범위가 왜 중요합니까? 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를 미리 정해놔야 그 대리인의 행위가 범위 내의 행위냐, 범위 바깥의 행위냐,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이 조문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 각자 대리,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조문에는 없지만 대리권 남용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작년에 출제가 됐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해서요. 사유 조문 2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반면에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첫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대리권과 와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목차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범위, 특히 제한, 소멸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리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리권이 뭐냐? 갑이열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의뢰를 하거나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을은 갑을 위하여 갑소유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게 대리권이죠.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본인이죠.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재산상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요게 대리권이죠. 자, 이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권리도 의무도 없으니 책임도 없겠죠.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을의 설령 대리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을은 팔아줘야 할 의무 같은 거 없고요. 또 헐값에 팔아서 갑에게 설령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리권의 본질이 됩니다.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그 결과는 좋든 나쁘든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의무도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대리권의 뜻과 특징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대리권 발생 원인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했죠. 예전에 한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범위로 구별이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대리권의 범위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자,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이라든가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게 되는 친권이란 것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 규정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권자의 지정행위나 가정법원의 선임 등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법정대리입니다. 반면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해요. 즉 본인 갑이 을에게 부탁해야지 라는 의사를, 을에게 부탁해야지 라는 의사를 을에게 표시함으로써 그 본인의 의사 표시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생깁니다. 그게 숙권행위죠. 결과적으로 법률행위죠. 이렇게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의사표시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 그거를 숙권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숙권의 성질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숙권행위는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본인의 단독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심지어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하더라도 을에게는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을에게 설령 대리권이 생기더라도 을에게는 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왜?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의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독행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 따라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일한 효과가 뭐냐? 대리권 발생입니다. 수권행위에서 본인에게 발생하는 유일한 효과가 대리권 발생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게 수권행위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따로.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 이외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계약을 통해서 갑하고 을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을은 땅을 판 다음에 갑에게 약속대로 수수료를 달라 권리가 생기죠. 갑은 을에게 약속대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본인 갑과 대리인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 즉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보통 민법상 위임계약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통한 대리권 발생 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수권행위와는 별도의 계약, 이거를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관계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수권행위와 개념상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갑이 이렇게 땅을 부탁하는 행위, 그게 수권행위고요. and 수수료를 지급하려 약정, 이게 바로 원인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전혀 별개의 행위라는 것, 그걸 수권행위의 독자성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나요? 무인성, 이게 원칙이에요. 수권행위와 계약은 서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128조에서 특별한 규정을 둬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아서 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권행위는 원인관계는 별개의 행위고 수권행위 독자성,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무인성,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특별하게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수권행위에도 영향을 받아서 대리권은 소멸하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권행위는 분류식이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분류식이라 합니다. 따라서 위임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나 인감 등을 교부하는 것, 이게 수권행위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권행위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라. 수권행위는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따라서 위임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는 것, 그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수권행위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말이든 카톡이든 부탁하는 행위, 그게 수권행위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위임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임장 교부 등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라는 거. 위임장의 교부 등은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남편이 아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인감도장을 남편한테 맡겼겠죠. 이게 수권행위냐? 아니다. 그 사실만으로 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죠? 이거 판례라는 거. 수권행위는 분류식이라는 거. 그 다음, 이 5번은 이제 최근에 자꾸 등장하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갑하고 병이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다툼이 생겼냐? 갑은 무권 대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렇게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에 을이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의 다툼이 생긴 경우,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결과가 갑에게 불리하더라. 갑은 나는 을에게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병은 무슨 소리냐? 네가 써준 위임장을 받는데 유권 대리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을 때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 즉 을은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일단 대리권이 없다고 추정을 합니다. 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을이 유권 대리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타인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무권 대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그러니까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유권 대리임을 입증해라.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물권법에서 등기 추정력이라는 걸 볼 건데요. 만약에 을이 병과 대리 행위로 갑수요 땅을 매매를 한 다음에 등기까지 먼저 넘겨줬다면 이때는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버려요. 즉 대리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등기까지 격려됐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된다 이퀄 소송에서 증명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자 그랬죠? 추정된다 이퀄 소송에서 증명되었다.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이 필요 없다. 그 결과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을은 무권 대리다라고 주장하는 자, 이 사람이 본인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존보에 관한 입증 책임도 원칙과 그다음에 등기까지 되어 있을 때 예외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소송에서 그것도 좀 따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고요.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임의 대리가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당연히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니까 당연히 본인의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되겠죠. 본인이 무엇을 부탁하겠는가를 해석하게 되면 그 수권행위에 따라서 대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확정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대법원은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수동 또는 수령대리권은 능동대리권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냥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뭔가를 표시하거나 주는 것, 이게 능동이고요. 반대로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수령하는 게 수동 또는 수령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주냐 능동,
을이 병으로부터 받냐? 수동.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 수령 대리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그 결과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갑수의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했다. 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병이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야 돈도 네가 받아 라고 별도로 말을 안 했어도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이 교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딱 여기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대원칙이 뭐라고요?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동, 수령대리권이 포함된다. 그 결과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이 되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대법원 판례. 좀 전에 봤던 것은 계약 체결 대리권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동그라미 1번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에요. 근데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행까지 네가 다 해 라고 부탁을 했어. 그게 바로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 놈은 좀 전에 봤던 계약 체결 대리권과 어떤 차이가 있냐? 연기 권한. 병이 을한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일주일만 연기해달라. 이때 을이 그걸 연기해줄 권한이 있느냐? 좀 전에 봤던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좀 전에 봤던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속에는 그 연기 권한도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속에 계약 해제권이 있냐? 당연히 없죠.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준 적이 없다 말이죠. 딱 이렇게 키워드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 권한은 없다.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병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와. 대여금 영수 권한을 줬어요. 그 대리인 을이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본인이 왜 빈손이야 그랬더니 아유 불쌍해서 일주일 정도 더 말미를 줬어. 연기. 해줄 수 있냐? 이거 된대요. 근데 을이 불쌍해서 돈 갚지 말라 그랬어. 면제. 이건 안 되죠.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 연기 권한은 있으나 면제해줄 권한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은행 가서 예금 계약을 해라. 이렇게 대리권을 줬어요. 자, 을이 가서 은행 가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예금을 했어요. 근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왔어요. 그 대출 권한이 있냐? 당연히 없죠. 그죠? 예금 계약 체결 위임받은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권한은 없다. 갑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야 지금 무슨 법원에 가면 무슨 부동산인데 그걸 네가 낙찰을 받아와라.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 을이 갑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 갑이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경매 신청을 취하를 하는 경우 이때는 경락받은 자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법원으로부터 경락 허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법원에 경락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전에 납부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한 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취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경락 허가받은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대리인이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주로 물어보니까 요 정도는 기억하시자. 그 다음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수권행위를 열심히 해석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이 있을 수 있더라. 이렇게 권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은 118조에 의하면 1호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2호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존 이용 계량 행위를 합쳐서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건물 관리 대리권을 갖고 있는 을, 갑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 어떤 대리권을 갖고 있는 을, 범위가 불분명해. 이때 을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수선, 대표적인 보존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용, 임대, 개량, 리모델링. 이게 개량이에요. 임대는 수익을 낳는 행위, 이용은 수익을 내는 행위, 개량은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이렇게 일단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이 보존, 이용, 개량을 합쳐서 관리 행위라고 합니다. 반대가 되는 게 처분 행위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즉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무제한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용 계량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대리의 목적인 물건, 본인이 물건 관리를 맡겼어. 대리의 목적인 권리, 본인이 권리를 맡겼어. 예금 채권 같은 것들. 그런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 행위. 예. 요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할 수 없는 이용 계량 행위가 뭐가 있는가? 할 수 없는. 요걸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8조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18조는 임의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고,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나 대리권 자체가 없는 표현 대리 따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죠. 이번에 기억.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니은 관리 행위 중에서 보존 행위는 무제한. 그 예가 뭐가 있는가? 보존 행위 예. 자, 1호. 대표적인 거죠. 가옥의 수선. 가옥의 수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인이 보존 등기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 부패하기 쉬워. 빨리 팔아야죠. 매각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그 날짜를 넘기면 연체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이 변제를 해. 이것도 보존행위 일종입니다. 본인 갑이 병에게 부담하는 채무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걸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 채무를 본인 돈으로 변제하는 행위도 보존행위 일종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보존행위 예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할 수 없는 행위, 대표적인 거. 본인 예금을 관리하는 자가 대리인이 그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본인 예금을 관리하는 자가 그 예금을 찾아서 사채로 대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용 계량 행위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리권 범위와 관련해서 판례와 118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3번은 나중에 임대차에서 볼 건데요. 이 118조가 나중에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라고 619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대리권 남용은 간단해요.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을 의뢰받은 을이 대금 수령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령한 대금을 본인 갑에게 주질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 개인의 이익 도모, 친구에게 빌려줘, 제3자 이익 도모, 요런 경우를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한, 본인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행위는 자, 수령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했지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본인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설령 본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이건 본인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을이 돈을 수령했으니까 갑은 이미 수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 현실적으로 안 줬다 하더라도 갑은 이미 받은 걸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합니다. 당연히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대리인의 이 배임적 의도, 대리인이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라는 이 배임적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가 뭐예요? 악의.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효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대법원이. 근데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07조 1항 단서, 비진의 표시 규정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게 107조 1항 단서죠. 그걸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무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비진의 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경우, 즉 배임적 대리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지만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랑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금융기관, 본인, 임직원, 대리인. 그런데 예금주 병과 그 임직원이 예금계약을 체결해서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형적인 배임적 대리행위죠. 그런데 예금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예금계약은, 그 금융기관은 예금계약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대리권 관해서 특히 대리권의 범위하고 대리권의 제한하고 대리권의 남용 개념이 뭔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대리권의 제한과 대리권 소멸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